강명길의 다시 듣는 한국 현대사. 제20강 독립운동의 산실 신민회.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베를 감동시키는 교육방송 닥터강의 다시 듣는 한국현대사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본 방송은 박세길의 다시 쓰는 한국현대사와 서울대학교 출판부의 한국사 특강 그리고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토대로 진행됩니다. 오늘도 닥터강 강명기 선생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벌써 20번째 강의 함께 하게 될 텐데요. 예. 네, 그 전에 오늘의 역사로 소개해 줄 내용이 좀 있으실까요? 예. 방송이 나가는 1월 13일. 네. 월요일이 되겠죠? 네네. 이날은 1958년 네. 진보당의 당수였던 조봉암, 죽산 조봉암 선생님이 간첩 혐의로 구속된 날입니다. 아, 네. 예. 사실 이제 그 조봉암 선생 진보당 사건에 관련해서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듣긴 했는데요. 사실 예. 조봉암 선생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요. 간략하게만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예. 같아요. 그 조봉암 선생님은요. 네네. 인천, 강화도 출신입니다. 네. 예, 호는 죽산이고요. 네. 1899년에 네. 태어나셨고요.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와 아. 광복 이후를 관통한 삶을 사셨던 분이고요. 예. 이분은 이제 일찍 어린 시절부터 독립운동에 이제 투신을 하시게 되는데요. 바로 11살 때. 11살 때, 그러니까 1909년인 거죠. 네네. 교회에서 그 세례를 받았는데, 목사님을 통해서, 네. 목사님의 설교를 네네. 통해서, 일제 제국주의의 어떤 침략, 그다음에 네. 또 민족의식에 대해서, 깨닫게 되셨고, 그러면서 교회 청년회를 통해서, 어머. 3.1운동에 11살 때. 참가를 하십니다. 세상에. 3.1운동에도 직접 참가를 그러니까, 했던. 3.1운동에 참가할 때가 이제 20살이 아, 그렇군요. 되었을 때죠. 네네. 야, 대단하네요. 어릴 때부터 이 될성부른 잎이었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대문 형무소에서 1년 동안 복역을 하시게 되고요. 3.1운동 때문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복역 중에도 뭐 그때 다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 그랬겠지만 심한 고문과 학대에 시달렸다. 네네. 그러면서 20살을 전후로 해서 조봉암 선생님의 어떤 그 생애에 큰 전환기가 마련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해서 또 이제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고초도 많이 겪으셨을 텐데, 예. 이제, 광복이 되고 나서, 예. 나라에서 뭔가 좀 일도 하시고, 이렇게 어떤 계기로 갑자기 또 진보당 당수가 되셨는지도 궁금해요. 이 조봉암 선생님께서는요, 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3.1운동 때, 네네. 이제 그 형무소에서 1년 동안 예. 복역을 하셨고, 그 위에도 막 7년 복역도 하시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일제강점기 때 이제 독립운동을 하시면서 사회주의 사상에 접하시게 됩니다. 예. 접하시게 되다가, 그 당시에 그 남쪽에 네네. 그 박헌영, 네. 조선공산당의 이제 박헌영의 어떤 어떤 패권주의,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럴까, 그 기회주의, 권력욕. 이 박헌영 같은 사람은 혹자는 미국의 스파이였다. 이중 간첩이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네네.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어쨌건 간에 네네. 권력욕에 불탔던 사람이었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박헌영에 의해서 광복 이후에 여러 그 세력들이 네네. 그 참여를 하게 되는데 박헌영을 추종하지 않는 세력들은 배제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조봉암 선생님께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거는 아닌데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대단히 많은 실망을 하시게 됐지요. 네. 그리고 독립운동을 했었기 때문에 이승만 정부의 네. 그 초대 농림부 장관, 그다음에 재헌의회 의원으로 활동을 하시게 되는데 이승만 같은 경우는 네. 다 아시겠지만 대단히 많은 친일파들과 결탁을 해서 그쵸. 독재 권력을 유지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상위 임시정부의 어떤 그 독립운동가 분들, 그다음에 또 여러 독립운동가 분들이 이승만 정권에 참여하시는 걸 대단히 거부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승만 같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어떤 그 정당성,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독립운동가들을
그 내각이라든가 예. 정부의 요직에 앉히려고 부단한 노력을 하시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부통령께서도 이시영 예, 맞습니다. 예. 이시영 선생님께서도 예. 부통령으로 네네. 예. 이제 그런 활동을 하시면서 그 농지개혁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그 당시 자유당이라는 건 말할 것도 없이 친일파와 결탁을 했었고요. 예, 그 당시 이승만의 예. 자유당. 그러다 보니까 이 조봉암 선생님께서는 정부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많은 노력과 헌신을 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정치가 국민들을 위한 민중들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그때만 하더라도 일제강점기 36년을 지나서 그다음에 또 광복 이후에 6.25 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우리 국민들이 희생이 됐고 서민들의 삶, 민중들의 삶이 얼마나 피폐했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네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정치의 환멸을 느끼게 되신 거죠. 그래서 군소 정당들, 그다음에 또 민중들의 삶의 질 향상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그러한 사람들을 모아서 진보당을 만들게 되시게 되는 거죠. 예. 네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 뭐죠 친일에 가까운 이런 정치 권력들, 예. 네, 이런 권력들과 좀 별개로 민중들을 위한 예. 그런 정당을 새로 창당을 하시게 됐단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어쩌다가 이 진보당 사건이 터지게 된 건가요? 결국에 그 진보당 사건은 이제 1958년인데요. 네. 그 해 두 해 전에 1956년에 3대 대통령 선거, 정부통령 선거가 있게 됩니다. 네. 그게 1, 2대가 모두 지금 이승만 대통령이었던 맞습니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삼선 개헌을 통해서 네. 이승만이 장기 집권을 네. 하게 되는, 획책하게 되는 거죠. 네. 엄청난 부정선거였습니다. 네. 실제로 이승만이 10,000표를 네. 얻었을 때 조봉암의 3만 표와 뒤바꿔집니다. 오. 부정선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고요. 투표함이 아예 바꿔치기가 되는. 그런 네. 거죠. 무슨 우리가 많이 알잖아요. 투표함 릴레이 투표하고 한 사람이 2장, 3장씩 투표하고 이런 투표들이 굉장히 자행이 됩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민주당이라든가 진보당의 후보들은 선거 벽보조차 붙이기 어려운 상황. 그리고 실제로 선거운동원들이 야당 측 선거운동원들이 몇 명이 살해가 되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세상에. 합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 3.15 부정선거 이전에 4년 전에 1956년에 네네. 이 대통령 선거도 엄청나게 부정선거가 자행이 됩니다. 3.15 이전에 이미 그런 것들이 있었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0% 득표로 대통령 당선을 자신했던 네. 자유당 정부는 52%의 득표로 승리하게 되는 거죠. 승리는 승리인데 굉장히 그렇죠. 좀 불안불안하게 아슬아슬하게 승리했단 말이군요. 맞습니다. 아니 근데 온갖 부정을 다 저지르고도 그것밖에 안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승만 독재 정권, 친일과 결탁한 이승만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과 저항이 얼마나 극에 달했었는지는 미루어 네. 짐작하고도 남겠죠.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정선거를 했는데도 조봉암 선생님이 엄청난 득표를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승만은 두려울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마치 박정희 시절의 장준하 선생님 같은 맞습니다. 그런 느낌이었군요. 예. 그러다 보니까 네. 이승만 정부는 네. 이승만은 조봉암 선생님을 제거하려는 조작 사건을 만들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간첩으로부터 북의 지령을 받고 이런 식으로. 네네. 예. 그래서 재판 간첩이라고 하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예. 사형이 집행이 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도 오히려 좀 친일파나 혹은 우파 쪽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건 아니다,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의견들도 있었다고 하던데요. 예, 맞습니다. 이 대표적으로 이 장택상, 네, 수도청장이었던 장택상 같은 경우는 네, 대단한 보수 우익입니다. 예. 반공주의자예요. 예. 그런데 이 장택상은 조봉암은 무죄다, 간첩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네. 예. 그래서 그런데도, 탄원서가 무죄를 주장하고 일본에서 유학생들이 탄원서를 대한민국 정부에 제출하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반공주의자 윤치영도 네. 내가 아는 조봉암은 빨갱이가 아니다. 아주 극렬한 반공주의자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조봉암 선생은 빨갱이가 아니다, 공산주의자가 아니다, 간첩이 아니다 라고 함에도 그러한 요구들, 그러한 목소리도 다 묵살이 되게 되는 네. 거죠. 사실은 이승만 정부, 이승만에게는
중요한 게 뭐 빨갱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건 뭐 나도 알지만 일단 내 적인 게 문제야라고 하면서 예. 결국은 그때 당시에는 요즘 같았으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어쨌건 그때 당시에는 사형까지. 맞습니다. 예. 그리고 미국도 이승만 정권에게 경고를 합니다. 하지만 자유당 이승만과 그 강경파들은 조봉암의 그 사형을 집행하고요. 네. 그래서 미국은 조봉암의 사형 판결과 사형 집행을 보고 이승만 정부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게 되는 거죠. 아, 그 계기가 됐군요. 예. 네네. 그러면서 미국과 이승만이 극도로 사이가 안 좋게 되고, 네. 그리고 그러니까 이승만은 지지 세력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4년 있다 있었던 선거에서 네. 부정선거를 저지르게 되고 결국엔 3.15 부정선거에 의해서 4.19 혁명이 일어나서 성난 민심, 그다음에 민주주의의 열망들이 4.19 혁명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네. 예. 이후에 그래도 다행히 복권이 되긴 하셨지만 아주 늦게 복권이 되셨죠? 예, 맞습니다. 2011년. 네. 네. 아우, 이명박 복권이 정권에서. 됩니다. 물론 그 이전부터 네. 그 조봉암 선생에 대한 사면, 복권에 네네. 대한 요구가 되게 많았습니다. 예. 김영삼 정부 시절에 네. 이 김영삼 대통령은 바로 장택상의 비서로 정치활동 시작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장택상 그분이 무죄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당연히 그 비서였던 분도 당연히 무죄란 걸 알고 있었을 텐데요. 그렇죠. 네. 그런데 김영삼 정부는 왠지 거부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왜일까? 예. 그랬군요. 그래서 어쨌건 늦게라도 아주 늦게지만 얼마 되지도 않았네요. 지금 2011년이면요. 예, 맞습니다. 복권이 되긴 하셨는데 예. 참 이 역사의 길이 남을 안타까운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이 참 그것도 굉장히 잃을 게 많은 예. 그리고 가릴 것이 많은 이 세력들이 권력자들이 자신의 정적을 해칠 때 어떠한 맞습니다. 수단을 쓰는가의 가장 기본적인 전형을 딱 만들어준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60년 전이나 지금이나 네. 뭐 별다르지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그 강화도 네. 강화 역사관 입구에 진해공원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네네. 그 조봉암 선생님의 추모비가 네. 건립이 되어 있고 서울에도 있습니다. 네. 중랑구 망우산 예. 네, 그 약수터가 있거든요. 네네. 약수터에도 죽산 조봉암 선생님의 묘가 있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예, 그 오프닝을 마무리하면서 죽산 조봉암 선생님의 어떤 비문에 나와 있는 선생님의 어록 네. 한마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독립운동을 할 때 돈이 준비가 되어서 한 것도 아니고 가능성이 있어서 한 것도 아니다. 옳은 일이기에 또 아니하고서는 안 될 일이기에 목숨을 걸고 싸웠지 아니한가? 라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멋있으시네요. 예. 네. 참 이런 분들이 뭐 장준하 선생님도 그렇고 조봉암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우리 첫 단추를 대한민국의 첫 단추를 끼워 주셨더라면 얼마나 지금 훌륭한 나라가 되었을까. 그렇죠. 안타까운 마음. 아쉬움이 많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네, 네, 민주주의 그렇죠. 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박수치고 촛불을 들면 네. 바뀌지 않을까요? 신일잔재를 몰아내야죠. 예, 맞습니다. 예. 네, 그럼 20번째 강의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을 잠시 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강명길의 다시 듣는 한국 현대사를 듣고 계십니다. 형성평가 1번. 다음에 보기를 잘 듣고 이 사건이 무엇인지 고르시오. 보기. 1956년 대통령 선거에서 216만 표를 얻은 야당의 조봉암은 이승만의 장기 집권 체제에 큰 위협이 되었다. 자유당 정권은 1958년 1월 13일 이 사건을 발표, 조봉암을 비롯한 진보당의 간부들을 구속하고 정당 등록을 취소하였다. 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진보당은 북한 간첩들과 접선해 공작금을 받았으며 공산당 동조자들을 국회의원에 당선시켜 대한민국을 음해하려고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 결과 대부분의 사실이 조작됐음을 밝혀졌다. 대부분의 간부들이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조봉암은 사형을 선고받았다. 그 후 조봉암은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됐으며 7월 31일 사형이 집행되었다. 1. 박근혜 통일 대박 사건.
2. 이명박 농협 해킹 사건. 3. 민주노총 커피믹스 절도 사건. 4. 변희재 300만원 먹튀 사건. 5. 진보당 사건. 네, 그럼 본격적으로 20번째 강의 독립운동의 산실 신민의 편 함께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순서대로 시간적 순서대로 계속해서 진행을 좀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시기의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예, 오늘은 이제 지난번에 네. 안중근 의사에 네.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의 그 이토 히로부미 포살 사건이 네네. 바로 이제 1909년이었죠. 예. 예, 요때 그가 바로 신민회가 결성되고 신민회가 해체된 1907년부터 1911년까지 있었던 네네. 신민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네. 신민회라고 하면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교과서에서 좀 보기도 했을 거고요. 예. 예. 수능에서는 한 3년마다 꼭 출제되는 네. 부분이고요. 신민회와 관련된 사건, 네. 신민회와 관련된 문제는 매년 출제가 되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수능을 준비하는 네. 또 한국사 능력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아주 중요한 수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건데 또 우리가 수능 보고 나면 잘 잊어먹는단 말이에요. 오늘은 좀 메모하면서 네. 방송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독립운동의 산실이라고 하면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거의 뭐 계속해서 낙해해주는? 그렇죠. 조국 광복의 시작과 끝이 바로 이제 신민회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라고 이제 보는 게 맞다. 그 정도로 의미 있는 이 단체라면 우리가 전 국민이 수험생뿐만이 아니라 전 국민이 꼭 알아야 될 단체가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신민회. 네. 신민회에 그 관련된 네. 그 회원들이 엄청납니다. 그래요? 간략하게 몇 분만 말씀드리면 네네. 바로 이제 안창호 선생님. 예. 그 다음에 장지연 선생님. 네. 그 다음에 또 단재 신채호 선생님. 예. 그 다음에 박은식 선생님. 네. 그 다음에 또 이동영 선생님, 이회영 선생님, 네네. 이동희 선생님. 네. 엄청나게 많은 네네. 분들이 모여 있고요. 네. 예. 특히 이 신민회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우리 다제사에서도 이전에 몇 차례 뭐 배고인 사건 이렇게 하면서 그렇죠. 언급을 잠깐씩 드리긴 했었는데요. 예. 좀 오늘은 구체적으로 예. 이 신민회라는 단체가 어떤 우리 독립운동의 역사상 어떤 의미를 지니고 이분들이 했던 일들이 주로 어떠한 것들이었는지 이야기를 좀 구체적으로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먼저 그 신민회가 결성된 네. 시기에 그 당시 독립운동가 예. 분들의 어떤 시대인식, 정세인식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네네. 이 1894년 갑오개혁 예.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갑오개혁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네. 그 다음에 있었던 을미개혁이라고 하는 것들은 예. 바로 조선, 대한제국의 근대화를 위한 개혁이었다라기보다는 네네. 일제 식민 지배를 위한 제도와 어떤 그런 행정을 네. 개혁하기 위한, 그러니까 침략의 발판으로서의 그런 조선의 네. 제도를 바꾸려는 노력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는 1894년 갑오개혁부터 본격적인 식민지, 반식민지 상태로 그랬죠. 조선이 넘어가게 되는 시기다라고 예. 이제 보는 게 맞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10년 정도가 지난, 네. 15년 정도가 지난 이 시점에서 네. 많은 우국지사, 예. 조국의 독립을 위해 네네. 애쓰셨던 분들은 이때부터 식민지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을, 대한제국, 우리 조선민족을 독립하고 자주독립 국가로 건설하기 위해서는 본격적으로 치밀하고 조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네네. 그리고 이 독립이라고 하는 게 식민지가 되기는 쉬워도 독립국가를 건설하는 건 대단한 노력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럼요. 시간도 네. 많이 걸리는 거고. 예. 그래서 이 신민회로부터 장기적이고 치밀한 계획적인 독립의 준비가 이루어졌다라고 네네. 하는 거죠. 아시다시피 우리 1905년에 을사조약으로 인한 을사늑약으로 인한 을사의병, 네. 그 다음에 정미의병을 네. 통해서 많은 의병들이
많은 전국민적 항쟁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조직적으로 일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성과가 있었음에도 의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제의 그 폭력, 네. 일제를 몰아내는 데는 실패했었던 것도 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요. 그리고 이제 또 고종 황제가 끝내는 폐위하게 됐던, 폐위당하게 맞습니다. 됐던 때도 이 시기인 거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창호 선생님의 발기로 네. 그 창립된 이 신민회는 비밀 결사 조직으로 아.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선생님들이 네. 이 신민회의 회원으로 이제 가입을 하게 되는 거고요. 두 사람밖에는 모르는 비밀 조직이 되는 거죠. 아, 알려진 두 사람은 그러니까 이제 알려진 두 사람은 뭐냐면 내가 신민회 조직이면 네. 조직원이잖아요. 네네. 신민회 회원이면 나를 신민회로 가입시킨 사람. 아. 그다음에 내가 신민회로 가입시킬 사람. 아. 이렇게밖에는 2명, 3명밖에 모르는 그럼 그 조직이에요. 조직원들 내에서도 모르는 거군요. 그렇죠. 야, 장난 아니군요. 근데 지금 잠깐 보니까요. 아까 뭐 안창호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그 실야 방송대국의 장지현 선생님, 네, 맞습니다. 뭐 신지호 선생님, 박은식 선생님, 뭐 이회영 선생님 이런 정말 쟁쟁한 분들이 많으신데 예. 이런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대다수 다 내노라는 양반가 가문에 계시던 분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잘못 알고 있는 부분, 오해하고 네. 있는 부분, 이것도 식민사관의 한 부분인데 예. 조선이 망한 것은 양반 지배층의 무능이다. 그렇다. 그렇기 예. 때문에 양반들의 예. 성리학이라든가 예. 이런 것들은 쓸데없는 학문이다. 그리고 조선의 그 붕당 정치, 당파 싸움 때문에 아, 그렇죠. 구한말에 혼란이 있었고 그래서 결국엔 국권이 피탈된 것이다. 그래서 한국민은 모이기만 하면 싸운다. 아, 맞아요. 모임하면 싸운다 이런 얘기를 그렇죠? 굉장히 많이 해요. 이 조선 민중은 맞아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거는 잘못된 거고요. 그렇게 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했었던 탐관오리들은 바로 친일파들이에요. 네. 그리고 또 결국은 해방되고 나서까지 승승장구를 그렇죠. 했고요. 오늘날의 어떤 권력을 누리고 네. 경제적 이득을 누리는 사람들의 근원을 따져보면 대부분이 친일파의 후손이거나 네. 친일파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다. 네네. 라는 거죠.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안창호 선생님, 뭐 장지현 선생님, 신채호 선생님. 신채호 선생님 같은 경우는 성균관 박사 출신입니다. 예. 그리고 박은시 선생님. 이런 분들이 다 양반 사대부의 가문이고요. 그쵸. 아주 명망 있고. 네네. 그다음에 또 독립운동가의 가문들이에요, 다. 특히 이회영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회영, 이시영 육형제가 모두 그쵸. 독립운동에 재산을 600억이나 되는 재산을 팔아가지고 만주로 가서 독립군을 양성하고 네. 조국 독립을 위한 단체를 결성하고 네네. 이런데 헌신하신 분입니다. 그쵸. 예. 이렇게 그러면 대부분 신민회 구성들이 좀 양반가 지배층들이 좀 주축이 돼서 했던 건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갑오개혁 때 1894년이죠. 이때 네. 신분제가 네. 해방이 됩니다. 이때 산호비가 해방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순조 임금 때 공노비가 해방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노비가 해방이 된 것, 신분제가 철폐된 것이 1894년이니까 아무래도 하층민들의 어떤 교육이라든가 하층민들의 삶의 질이 나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 의식에 대한 것들이 그렇게 양반 지배층, 양반 사대부들에 대해서 이렇게 높았다. 그다음에 또 국권 회복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죠. 네네. 아무래도 시기적으로 짧았기 때문에. 예. 하지만 그 이후에는 이름 없는 평민들, 네. 이름 없는 천민 출신들의 독립군들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네네. 예. 거의 이제 국권이 피탈되기 직전부터 시작해서 정말 이 나라가 빼앗기는 과정을 바로 곁에서 지켜봤던 양반 사대부들 중에 맞죠. 의식 있는 분들이 직접 본인의 생명과 그리고 재산까지 탕진하면서 독립운동을 시작하게 된 이 거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신민회라고 하는 네. 이름의 신민은 네. 새로울 신 백성 민자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되자, 새로운 민중이 되자, 새로운 국민이 되자. 새로운 국민은 당연히 새로운 국가를 건설해야 되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것은 황국 신민의 신민, 신하로서의 백성, 국가에 예속된 황국 신민의 신민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네, 독립국가의 신민이 되자. 맞습니다. 이런 말이군요. 예.
네. 이 신민회가 했던 일들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이를 예. 좀 짚어보는. 신민회는 비밀 결사 조직이었지만 예. 전국적인 조직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밀 점조직이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회원이 800여 명 정도가 되는 엄청난 단체였습니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이 조국 독립을 위해서 애써주셨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참, 네. 예. 먼저 신민회는 교육을 통한 구국 운동을 해야 된다. 네. 라고 이제 주장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그 실력 양성 네네. 운동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좀 구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일제 강점기 때 친일파들 네. 내지는 변절한 사람들이 우리 실력이 있어야 된다. 우리 교육의 힘으로, 문화의 힘으로 대표적인 사람이 춘원 이광수 같은 사람이 있죠. 네. 예. 조선 민중이 무지함으로 네, 계몽을 해야 된다 이런 그렇죠. 거죠. 깨우쳐야 된다. 근대화를 그리고, 받아들였고. 합법적인 독립운동을 해야 된다. 아니 식민지 지배 자체가 불법인데 그러게요. 어떻게 합법적으로 독립운동을 합니까? 지금이랑 사뭇 비슷한 합법적으로 파업해야 된다 이거 말하고 비슷한 그렇죠. 것 같은데. 철도 네네. 민영화 자체가 불법이고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건데 네네. 이게 상충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춘원 이광수 같은 사람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똑똑하게 공부를 많이 해서 우리가 일제시대 때 높은 고위 간직자가 되고 조선 민족들이 나중에는 조선 총독까지 하면 이거 독립된 거 아니냐. 독립이나 다름없다. 뭔 소리예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런데 이 신민회의 교육 구국 활동은 네. 좀 다른 개념입니다. 네네. 뭐냐면 우리가 의병 전쟁을 하고 독립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감옥에 가고 고문을 당하고 네.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죠.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래서 뜻이 있는 우국지사들이 다 독립운동을 하다가 잡혀서 목숨을 잃게 되면 독립운동은 누가 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하려면 독립운동 할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청년들에게 민족의식을 고취하고 가르쳐야 독립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만드는 거군요. 맞습니다. 아, 이러한 배경에서 바로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던 그 안중근 선생님이 학교를 세우는 것. 네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민회가 학교를 세운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오산학교, 네네. 대성학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래서 강화도 같은 경우에는요. 강화군에만 21개의 소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야, 그 학교를 통해서 배출된 독립군들도 굉장히 많겠어요. 엄청나죠. 나중에 그 신민회에서 그 신흥 무관학교를 만들게 예, 됩니다. 예. 여기는 뭐 독립군의 육군사관학교다. 예, 그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실제로 육군사관학교의 이 현재 지금 대한민국의 육군사관학교의 근원을 신흥무관학교여야 한다 이런 주장들이 굉장히 많던데요. 그게 마땅한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초대 국방부 장관 1대부터 20대인가 22대까지인가 예. 국방부 장관들은요 모두 다 일본군 출신입니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창군 기념일, 네, 국군의 날도 그 친일파 쪽 이렇게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독립군, 광복군의 창설 기념일을 국군의 날로 하는 게 맞는데 그렇죠. 예. 네.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의 독립군들이 계속해서 양성될 수 있는 그 시작점을 만들어 주신 거네요. 학교 그리고 그렇죠. 뭐 무관학교 이런 것까지 계속해서 교육을 담당하는 예. 이런 학교들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교육을 해주고 돈을 또 대주고 이렇게 예. 하신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의 힘으로 네네. 그래서 독립군을 양성하자. 네. 그다음에 나라를 이끌 인재를 양성하자라고 네. 하시는 거죠. 그다음에 한 게 이제 강연 활동을 많이 했죠. 강연으로 예. 직접 강연자로 나서셔서 맞습니다. 하시고 예. 그러니까 이제 보면 우리 일제 강점기라든가 국권 피탈 시기에 강연을 했다 그러면 뭐 춘원 이광수 같은 사람, 뭐 서재필 같은 사람, 네. 뭐 윤치호 같은 사람, 물론 윤치호 선생 같은 경우에는 신민회 초대 회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네. 변절을 하시게 되는 거죠. 네. 나중에는 친일 활동을 남부럽지 않게 하셨던 분이고요. 그래서 네. 강연 운동을 하는데 강연한다라는 건 독립의식을 고취하고 네. 지금 돌아가는 우리 민중들이 조선 민중들이 잘 알지 못하는 해외 정세를 소개하면서 우리가 이러한 시기에 어떠한 일을 해야 되고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되는지 이것을 보급을 하는 거죠. 네. 그러려다 보면 신문이 있었으면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만들어진 신문이 바로
대한매일신보입니다. 아, 우리 다제사에서도 몇 번 소개한 적이 있는 예. 거의 몇 안 되는 굉장히 좀 민족 자주적인 맞습니다. 신문이었죠. 예. 네. 요때는 바로 이제 최남선을 중심으로 한 잡지 소년도 창간을 하게 되는데요. 네네. 요 당시에 최남선은 어떤 독립운동에 예. 좀 관심이 많았었던, 그러니까 변절하기 이전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최남선이 주도한 소년이라고 하는 잡지도 신민회에서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조직적으로 창간을 주도했었던 네네. 신문사다, 잡지사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예. 대단하네요. 그리고 책방도 만들어야 되겠죠. 서점, 출판사에서 태극서관. 네네. 그 다음에 또 역사를 공부해야 되니까 조선 광문회라는 출판 사업을 만들게 되는 거죠. 야, 이 정말 전방위적인 활동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학교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좀 보고 읽을 수 있는 신문, 책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볼 수 있는 서점을 만들고, 이건 뭐 보통 생각 가지고는 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림 자체를 굉장히 넓게 그려놓고 계셨네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식민지가 되고 네. 일제 수탈을 받기는 쉬워도 네. 조국을 광복을 이루기를, 완전한 자주독립 국가를 이루기는 대단히 많은 시간과 대단히 많은 노력과 헌신과 희생이 필요한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준비해서 조국 광복을 찾아오자 라는 계획이었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당장 앞으로 한 1, 2년을 보신 것이 아니라 한 수십 년을 내다보고 이런 거의 뭐 민족의 미래를 까지 내다보시고 이러한 이제 계획을 세우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2번. 다음의 보기를 잘 듣고 보기가 설명하는 단체의 이름을 고르시오. 보기. 1907년에 국내에서 결성된 항일 비밀결사 단체다. 도산 안창호의 발기로 창립된 이 단체의 주요 인물은 안창호, 신채호, 장지연, 박은식, 이동휘, 안태국, 이회영, 양기탁, 김구 등이었다. 이 단체의 목표는 실력 양성을 통해 국권을 회복해 자주 독립국을 세우는 것이었다. 오산학교, 대성학교 등의 교육기관 설립은 물론 대한매일신보, 태극서관, 조선광문회 등을 통해 민족적 언론활동, 민족산업진흥운동, 독립군 양성운동 등 전방위적이고 전국적인 항일 독립운동을 계획적, 장기적으로 전개하였다. 1. 7인회 2. 사식계 3. 데모당 4. 애국전선 5. 신민회. 사실 마음은 그렇거든요. 우리가 어찌됐건 이걸 좀 잘 해보고 싶다. 지금도 생각은 있지만 이게 또 돈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아무리 그래도 이런 분들이 또 선비들이시라고 해도 돈을 팔아도 이게 한없이 나오는 것 화수분도 아니고 돈은 맞습니다. 어떻게 조달을 하셔서 그렇게 많은 걸. 그렇죠. 이회영, 이시영, 네네. 육형제 같은 경우에는 있는 재산을 모두 팔아서 독립운동에 다 써버리죠. 네, 그러니까 뭐 신흥문학교도 그 돈으로 만드셨다고. 그러니까 그런 돈을 재산을 팔아서 하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교육 사업을 하든 그다음에 독립군이 돼서 총을 한 자루가 필요하더라도 돈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돈을 만들어야 된다. 돈을 생산해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경제력을 갖추어야 된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민족산업진흥운동을 펼쳐집니다. 그리고 이때는 회사령이라든가 뭐 신문지법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신문사나 출판사를 만드는 게 어려웠고요. 회사를 만드는 게 어려웠습니다. 네네. 그래서 만들어진 게 바로 그러한 법망을 피해서 만들 수 있었던 게 바로 가게인데 보통 상회라고 하죠. 네네. 우리가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백산상회와 같은. 그래서 자기제조 주식회사, 그다음에 협성동사, 상무동사, 조선실업회사, 그다음에 또 사리원지방, 그러니까 이제 북한 지방이죠. 거기에 뭐 모범농촌. 그래서 그 농업을 통해서 요즘으로 치면 뭐 협동조합, 그다음에 또 아니면 뭐 생협 같은 생협과 같은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신민회가 하려고 하는 사업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
하기 위한 사업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제는 이런 것에 대해서 야, 이게 아주 이게 반일적인 네네. 이런 일들인데 이걸 어떻게 탄압을 해야 되는데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겠네요. 그러니까 일본 회사를 맞불로 놓게 되는 거죠. 아, 일부러 이제 자금줄을 쥐기 위해서. 그렇죠. 예. 백산상에도 이제 그렇게 망하게 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독립자금을 네네. 마련하기 위한 어떤 경제, 산업 진흥 노력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워낙에 똑똑하신 분들이라 예. 참. 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비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만들려면 인천 김성수처럼 방직 회사를 만들든가 보성 전문학교 이런 대학교 같은 걸 인수하든가 해야지 뭐 쪼잔하게 무슨 가게나 만들고 소학교나 만들고 이러냐. 예. 그런데 그 당시에 대학을 설립하거나 네. 대규모의 기계공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였겠습니까? 친일파밖에 없어요. 당연하죠. 예.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 예. 가게라도 만들어서 조그만 돈이라도 마련을 해야 그쵸. 그 가게를 통해서 독립군들의 소식도 전하고 네네. 거점도 마련하고 조금이나마 독립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것. 최선의 방법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크게 활동을 하면 일본의 이 눈에서 벗어날 수 없을 거예요. 예, 맞습니다. 참 이게 굉장히 이런 분들이 아직까지 이게 그런 분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나라를 책임지고 계셨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 계속해서 하게 되는데요. 네. 근데 이렇게까지 우리 신민회가 정말 열심히 또, 좀 계획적이고, 제가 지금 들어도, 이 정도면 꽤 괜찮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손으로 독립을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예, 안타까운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독립을 그렇게 빠르게, 네. 염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쟁취하지 못했었던 이유는 뭐냐? 네.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내재적인 측면, 또 외재적인 측면을 봐야 되는데, 내재적인 측면이라고 하면 이제 조선 내부다라고 네. 보면 바로 이제 백오인 사건으로 인해서, 예. 백오인 사건으로 인해서 신민회가 와해가 되는 거죠. 이 신민회가 와해된 백오인 사건이라고 하는 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네. 간단하게 설명하면 일제가 신민회를 와해하기 위해서, 네. 해체시키기 위해서 조작 사건을 만들게 되는 거죠. 네. 당시 조선 총독이었던 데라우치 마사다케를 암살하려고 했다. 네. 그래서 암살 미수에 거쳤다라고 네. 하는 조작 사건을 만들게 됩니다. 네. 그래서 600여 명이 체포가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나고요. 기소가 된 123명이 그 재판을 받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처음에 18명에게 무죄, 네. 그리고 105명에 대해서만 유죄 판결을 내립니다. 그래서 105명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났기 때문에 바로 백오인 사건이 됐군요. 사건인데요. 실제로 그 항소를 하게 됩니다. 네. 항소를 해서 이 105명 중에서 99명에게 무죄가 선고됩니다. 그럼 나머지 6명에게만 예. 징역 5년에서 6년 네네. 정도가 선고가 되는데요. 이게 그 계속 재판이 진행되고 항소할수록 혐의가 없다라고 하는 네네. 것들이. 그래서 그 평양 정주역에서 데라우치 총독이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100여 명이 총을 들고 권총으로 쏘려고 했다. 이렇게 조작을 하는데 실제로 그 증거가 어떻게 되냐면 나는 그때 독립운동 그 백오인 사건 연루됐다 한 분이 나는 그때 평양 정주 네. 평안도에 있었던 게 아니라 나는 서울에 있었다. 그 일제에서 감옥에 갔다 온 사람들 위로하는 네네. 술자리에 있었다. 그래서 술집에 영수증을 줍니다. 네네. 그리고 암살을 하려고 했었던 정주역에 100여 명이 있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 정주역에 몇 명이 내렸는지 기록을 제출하라고 했더니 9명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조작, 네네. 날조 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일제는 이걸 자꾸 재판을 끌면 어떻게 됩니까? 네. 죄가 없다라는 게 드러나고 일제의 어떤 폭력적인 재판 절차가 드러나게 되니까 천황의 생일이다. 일왕의 생일이다. 라고 즉위식이었기 때문에 천황의 생일이 아니라 천황의 그 즉위식이다. 네네. 라는 걸 명분으로 특사를 풀어주게 됩니다. 그렇구나. 예. 근데 어찌됐건 이게 이제 뭐 무죄 방면되거나 뭐 거의 다 사면되고 이렇게 하긴 했지만 중요한 건 이분들이 거의 지금 800여 명 가까이가 거의 뭐 2명만 아는
예, 예. 비밀 결사 조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걸 계기로 어쨌건 600여 명이 대충 누군가가 다 나와져 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핵심 인물들은 거의 다 뭐 수면 위로 다 드러나 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이런 독립운동을 비밀 조직으로 이 전방위적으로 하는 데는 상당한 타격이 될 수밖에 없었겠네요. 예, 맞습니다. 네. 이 배고인 사건, 신민회가 해체되게 된 계기가 되는데요. 네네. 이 배고인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직전의 상황을 좀 보시면 됩니다. 네네. 이 배고인 사건은 1911년에 일어났는데요. 바로 2년 전, 3년 전. 바로 1908년 3월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장인환, 전명우 선생님께서 그 친일 미국인 네. 스티븐슨을 사살합니다. 그 다음에 1909년에 바로 10월달 하얼빈에서 안중근 선생님께서 이토 히로부미를 포살하지요. 네네네. 그리고 바로 12월달에 이재명 선생님이 이완용, 국민매국노 이완용을 피살. 미수에 거치긴 하지만 네.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인 일제된 저항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었던 이러한 사건들의 네네. 장본인, 우리 의사 선생님들의 네.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다 신민회가 아니고요. 네. 서북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황해도 평안도 분들이고요. 그리고 모두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니까 황해도라고 하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황해도 평안도라고 하면 바로 그 안중근 선생님의 고향, 네. 김구 선생님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그쪽의 반일 정서가 네. 일제 저항하려고 하는 의식이 다른 지역보다 강했던 거죠. 그러니까 일제는 그것에 주목을 하게 된 거고, 그래서 어떻게 잡아들여야 되나라고 고민을 하다가 몇 명을 이제 뒷조사를 하게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것을 꼬투리로 잡아서 배고인 사건을 터뜨리게 되는 거지요. 네. 예.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신민회가 와해가 되게 되죠. 네. 그래서 대부분의 그 애국지사들이 만주로 가게 되는 거고, 네. 그러면서 신민회가 만주에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게 되는 거고요. 신한촌이라고 하는 새로운 한인촌을 건설해서 독립운동, 동포들을 모아서 독립운동의 기지로, 그래서 그곳에 신흥무관학교가 세워지면서 네네. 여러 그 독립운동 세력을 모으게 되는 거지요. 예. 그렇군요. 참 국내를 떠나서 국외로 나갈 수밖에 없게끔 만들었던 이 배고인 사건이었는데요. 신민회가 잘만 유지가 됐더라면 참 이게 하는 아쉬움이 클 수밖에 없네요. 그럼 국내적인 상황에서는 이제 일제 이런 이 내란 조작 사건, 그렇죠. 조작 사건이죠. 네, 조작 사건 때문에 그랬다고 한다면 국제적으로는 좀 어땠을까요? 예, 국제적으로는 바로 이제 그 제국주의가 이제 아주 정점에 올랐었던 시기인데, 네. 그 당시 이제 조선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가 식민지로 전락하게 됐었던 거고요. 네. 대표적으로 뭐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반식민지가 되게 되는 거죠. 네. 예. 이 제국주의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제국주의라고 하는 것은 예. 특정한 나라가 다른 나라나 다른 지역을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침략하고 수탈하고자 하는 정책과 그러한 사상을 얘기하는 거지요. 네. 그러니까 일본이 딱 그때 당시 일본이 제국주의가 그렇죠. 예, 우리를 식민지화 만들려고 했던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당시에 일본만 제거하면, 일본만 몰아내면 우리가 독립을 쟁취할 수 있었을까? 라고 하는 예. 의문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때 우리 선배들께서는 일본만 제거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죠. 그렇죠. 예. 시기적으로 그 당시에 그 독립운동가 네. 선생님들께서 정세 판단을 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그것들을 그러한 잘못된 것들을 그분들의 잘못이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네네. 그 당시 해외에 대한 네. 국제 정세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입수하는 것은 상당 부분 어려움이 있었던 예.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눈으로 봤을 때, 야, 이런 점을 좀 극복하셨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안타까운 조건법이 마음이. 조금 더 예. 빨랐을 텐데라고 하는 네. 아쉬움이 있었다는 예. 거죠. 우리가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영일동맹이라든가 네. 가스라테프툼 이락이라든가라고 하는 것이 마치 일본과 미국이 필리핀 미국이 먹는 걸 내가 인정해 줄 테니까 일본이 조선 먹는 걸 인정해 줘라. 그래서 합의했다. 또 영일동맹도 영국 너는 인도를 먹어. 일본 나는 조선을 먹을게. 뭐 이렇게 해서 약속이 됐다라고 하는데 그 당시 일본이 과연 그럴 만한 위치였는가? 일본은 네. 일본이 개항을 하고 근대화가 된 계기는 메이지 유신인데요. 네네. 그것은 바로
미국이 군함을 이끌고 와서 대포를 쏴가지고 함포 외교를 통해서 네. 쇄국에서 개방으로 예. 개항하게 된 계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일본은 비교 자체가 안 돼요. 국력이. 군사력이든 정치력이든 경제력이든.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영일동맹을 맺었던 일본의 그 상대방인 영국이라는 예.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당시만 해도 뭐 전 세계적으로 가장 탑이었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인도를 일본이 무슨 힘이 있어서 인도 지배를 영국한테 허락을 해줍니까? 인정을 해줍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왜 그런 조약을 그렇죠. 맺은 거죠? 그렇다면 미국과 영국은 왜 일본과 그러한 영일동맹 카스라테프트 미략을 맺었는가를 알 필요가 있는데 네네. 그 당시 영국 같은 경우는 예. 바로 그 동인도 회사를 만들어서 인도 제국, 네. 무굴 제국을 무너뜨리고 인도를 무단으로 지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그 옆쪽, 그러니까 중국 쪽으로 쭉 올라오게 되면 인도차이나 반도, 캄보디아, 베트남, 라오스가 네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들은 바로 프랑스가 진출해 있었어요. 예. 그러면 인도도 큰 나라지만 네. 식민지로서 아주 커다란 먹잇감이죠. 그렇지만 중국도 굉장히 큰 먹잇감이에요. 예. 그리고 조선도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프랑스에 막혀서 조선으로 네. 중국으로 진출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영국, 일본, 러시아, 상해 같은 경우에 각 나라의 조계지가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나라가 다 함부로 독차지할 수 있는 먹잇감이었었던 건 아니에요. 나라가 크다 보니 여러 나라가 쪼개져서 그렇죠.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일본이 네. 조선을 식민지로 삼는다면 러시아에 남아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프랑스의 팽창도 막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제를 하기 위해서 네네네. 일본에게. 서로의 식민지 국가들이 근처에 하나씩 다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더 니네 나라가 우리보다 더 팽창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제어의 수단으로 맞습니다. 일본이 해주는 걸 허락해주겠다 이런 거였군요. 예. 그리고 이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은 참 나쁜 나라인데 우리 보면은 강화도 조약 이후에 서양 여러 나라들과 네. 그 조약을 맺지 않습니까? 예. 조미통상 수호 조약. 네. 이게 뭡니까? 조선과 미국이 수호 네. 서로 도와주는 거고 지켜주는 겁니다. 그렇게 약속한 거예요. 지금이랑 너무 비슷한데요. 그래놓고 나서 지금 모른 척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되게 중립적인 것처럼. 네. 그러면서 또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이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도 민족의 일은 스스로가 결정한다. 자결의 원칙이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식민지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에 대한 거예요. 네. 식민지 지배를 당하고 있는 나라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어디 한낱 식민지들이. 그렇죠. 그런데 네. 그 영국하고 프랑스는 미국에 비해서 영토가 작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원도 별로 없어요. 네네. 그런데 미국이란 나라는 엄청나게 넓은 영토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자원들이 나오는 나라예요. 예, 예. 그리고 조선 쪽, 그러니까 아시아 쪽으로는 태평양을 건너야 됩니다. 네. 물론 영국과 프랑스도 그렇지만 영국과 프랑스는 이미 인도라든가 인도차이나 반도라든가 하고 있는 식민지를 건설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식민지 건설을 하기 위해 식민지 개척의 후발주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평양을 건너서 오기도 어렵고 이미 일본을 네. 그 식민지는 아니지만 소나기에 넣을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네네. 그리고 그 아시아로 진출하기 위해서 필리핀을 네. 그 스페인으로부터 전쟁을 통해서 빼앗습니다. 그런데 이 필리핀이라고 하는 곳이 지정학적으로 인도로도 통하고 아시아로 통하는 교통의 길목이에요. 네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프랑스, 영국이 아시아로 진출하는 걸 막고 네. 그렇죠? 자신들이 아시아로 진출하고자 하는 그 교두보를 확보하는 곳을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일본과 밀접한 관계를 네. 개선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 대신 네. 식민지 지배를 안 하는 대신 미국은 조선에 대한 경제적인 이권 침탈에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우리나라 최대의 금광이었던 그 당시 운산금광. 네네. 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금광이에요. 예.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 노터치. 노다지라고 하죠. 예. 그 말이 거기에서 나온 건데. 손대지 마. 그렇죠. 내 거야. 그러니까, 이권을 가져가는 대신, 일본이 조선 식민지를 침략하는 것을 용인했다. 네네. 그러므로 결국에 뒤집어서 보면
일본이 단독으로 네. 조선을 식민지배 침략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네. 그것은 결국엔 영국과 미국의 비호가 있지 않았으면 가능하지 않았던 일이다. 네네. 그러니까 일본 식민지배의 배후에는 미국과 영국이 있다. 그러니까 세계 열강 모두 지금 뭐 제국주의의 서로 약육강식의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 사이에서 일본의 지배를 받은 것이고, 그리고 또 일본 뒤에는 전 세계에서 제국주의를 주무르던 일본 주자인 영국과 후발주자인 미국이 든든하게 비호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일본만 어떻게 제거한다고 될 문제는 아니었더라. 이런 그렇죠.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에 남아도 맞고 네네. 이권은 이익은 이익대로 취하고 네네. 뭐 꼭 먹고 알 먹는 전략이었죠. 영국과 일본으로서는. 그렇군요. 예. 아, 참. 근데 그때 당시에 사실 우리 선배님들이 선조들께서 잘 아셨다고 해도 사실 뭐 영국이나 미국을 어떻게 할 수는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예. 아, 참, 뭐, 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은. 그러한 판단, 정세 분석 때문에 독립은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독립을 준비하고 네. 독립운동을 전개하자. 예. 그것의 시작이 바로 신민회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아, 예. 그렇군요. 아, 참, 사실 해금일사도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예. 그런 거, 마찬가지의 이야기였잖아요. 우리가 예. 정세를 잘 읽지 못해서. 결국은 이 제국주의의 그 잔치들 속에, 잔치판 속에 가서 우리가 일본에게 이런 억울함을 당하고 있어요를 얘기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실패를 했던 사건이었는데요. 아무튼 이러한 뭐 국제적인 정세나 굉장히 열악한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있긴 했지만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까지 모든 것을 다 걸고 전방위적으로, 조직적으로 독립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었다는 것은 분명하고 결국에는 그런 분들의 정신이 또 지금까지도 남아서 이어오고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예, 맞습니다. 예. 3번. 다음에 보기에 설명을 잘 듣고 보기가 설명하는 학교를 고르시오. 보기. 항일 독립운동 기지의 건설을 위해 설립된 독립군 양성학교로 1911년 6월 이회영, 이시영, 이동영, 이상용 등이 중국 지린성 삼원부에 설립한 신흥 강습소에서 출발하였다. 신흥이라는 명칭은 신민회의 신과 구국투쟁이 왕성하게 일어난다는 뜻의 흥이 합쳐진 것으로 이는 이 학교가 신민회의 조직적 결의를 바탕으로 독립운동을 목표로 설립됐음을 나타낸다. 신흥무관학교는 1920년까지 약 3,5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는데 그들은 홍범도의 대한의용군과 김자진의 북로군 정서 등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서로 군정서 의용대, 조선혁명군, 대학독립군, 대한민국 임시정부 강복군 등에 참여해 무장 독립운동의 한 축을 차지하며 민족 해방에 크게 기여했다. 1. 호그와트 마법학교 2.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한 학교 3. 방사능 급식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4. 진보적 글쓰기 강좌 5. 신흥 무관학교. 네, 신민회 이후의 독립운동도 물론 신민회화의 뜻은 같았겠지만 아무래도 어찌됐건 좀 드러나고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방법적으로는 좀 달라진 부분들이 충분히 있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기존의 방법과 네. 같아서는 네. 독립을 쟁취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난 시기에 네. 독립에 대한 방법에 네. 대한 재검토를 통해서 새롭게 보다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자라는 거고요. 특히 이제 신채호 선생님 같은 경우에 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자치론. 네. 그러니까 우리의 일제 식민지 안에서 합법적으로 자치를 하자. 그러기 위해서 교육을 하자라고 하는 변절하는 네네. 그런 것은 상당히 많이 비판을 하셨고요. 네네. 그 다음에 안창호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일제가 너무 세다. 그러니까 독립을 해야 된다. 독립을 준비해야 된다. 준비론을 아직은 아니다. 네네네. 때를 기다리자라고 하셨는데 이러한 의견보다는 독립을 위해서는 우리가 직접 맞서 싸워야 된다. 전쟁을 해야 된다. 그래서 독립 전쟁론을
네네. 두 가지 의견이 나누어졌는데 독립전쟁론이 우세해지게 돼요. 그 신민회 안에서. 네. 아, 신채호 선생님께서 독립전쟁론 쪽에. 그렇죠. 아무래도 네. 그 신채호 선생님이 조금 뭐랄까 좀 과격한 이제 그런 스타일이셨는데 왜 네네. 신채호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세수할 때도 꼿꼿이 서서 세수를 해서 온몸에 물을 다 적셨다. 일본의 고개를 숙이지 않겠다는 거죠. 일제한테도 고개를 숙이지 않는데 이놈의 세수대한테는 고개를 숙이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건 뭐 살짝 그 뭐랄까 농담 예, 뭔지 이제 좀 이렇게 좀 그 예, 신채호 선생님의 어떤 캐릭터 성격을 드러내기 위한 이런 거고요. 그래서 그 독립전쟁론이 되게 우세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한다. 그 다음에 독립군을 양성을 위한 무관학교를 건설하고, 그 다음에 각 지역에 흩어져 있던 의병들을 통폐합해서 무장투쟁, 독립군. 그래서 이때부터 의병전쟁이 아니라 독립전쟁이다. 독립전쟁으로 전환된 시점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전에는 좀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서 예. 일종의 약간 그 국민들을 독립군 의식을 좀 깨우는 일에 좀 치중을 했었더라면 예. 이제 본격적으로 신민회가 해산되고 만주로 이제 넘어가고 하면서 무관학교를 세우고 독립군을 양성하는 일종의 좀 무력 투쟁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긴데요. 예, 맞습니다. 네네. 아, 그렇군요. 아무튼 오늘 신민회와 관련해서 독립운동의 산실이라고 볼 수 있는 예. 신민회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예. 대한제국이 네. 그 조선이 국권 피탈을 당하고 네. 고단한 식민지배 시기로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독립운동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실행했었던 신민회 1907년에 결성되었고 1911년까지 존재했었던. 하지만 이 신민회가 이 짧은 기간 동안 우리 민족 독립운동의 어떤 전환점을 마련한 그런 단체다라는 것들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고요. 이 신민회를 통해서 조국 강복을 위해서 헌신했던 수많은 애국 열사들, 네. 독립운동가들의 어떤 숭고한 뜻을 2014년의 갑오년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그 뜻을 이어받을 수 있을 것인가를 네.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 이 다드살을 우리 강쌤과 함께 하면서요. 우리 선배님들의 이런 얼마나 이 깊은 투쟁들, 그리고 오늘도 신민의 얘기를 들어봤지만 정말 1, 2년 내 안위, 내 삶 안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수십 년 먼 미래를 내다보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독립운동을 준비하셨던 이런 선조들의 이 삶을 되돌아보니까 참, 우리 역사를 되돌아보고 배우면 배울수록 더더욱 자랑스러운 역사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교과서에 나와 있지 않은, 그리고 네. 교과서에 왜곡되어 나타난 네네.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예. 그래서 교과서에서 말하지 않는 역사, 네. 자랑스러운 투쟁의 역사, 네. 조국 광복을 위한 헌신의 역사를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네. 알아볼 필요가 있죠. 네. 마지막으로 네. 신채호 선생님의 말씀을 끝으로 오늘 방송을 마치는 게 어떨까? 좋네요. 네네. 신채호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의 나라를 사랑하려거든 역사를 읽을 것이며 다른 사람에게 나라를 사랑하게 하려거든 역사를 읽게 할 것이다. 멋있네요. 단재 신채호 선생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예. 그 말씀을 받자와 저희가 지금 역사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지 않겠어요?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20번째 강의 독립운동의 산실 신민회 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